아침 7시 커피 한 잔과 함께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실버타운 302호 내 작은 방에서 들리는 소리는 복도를 지나가는 할머니들의 수다뿐이었죠. 어제 또 관리비가 올랐다던데? 그래. 이번엔 또 뭐 때문이래? 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30년간 회계사로 일했던 습관이죠. 숫자에 민감한 사람은 이런 대화를 그냥 흘려듣지 못합니다. 컵라면 하나가 1,200원에서 1,500원이 되고 관리비가 15만 원에서 18만 원이 되는 것. 노인에게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월 200만 원 연금으로는 빠듯하지. 나는 장부를 덮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김노인 회장이 게시판 앞에서 뭔가를 뜯어보고 있었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김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70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관리비 내역서인데 뭔가 이상해. 지난달보다 3만 원이나 올랐어. 나는 내역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수도비, 전기비, 청소비. 항목들이 빼곡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시설 관리비가 한 달에 50만 원?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말이 돼? 우리 건물이 몇 층인데? 실버타운은 5층짜리 건물입니다. 입주민은 총 40명. 한 달에 50만 원씩 시설 관리비를 낸다면 연간 600만 원이에요. 엘리베이터 점검이 월 10만 원 정도, 보일러 점검이 월 5만 원. 아무리 계산해도 30만 원이면 충분한데.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정양우 과장. 40대 중반의 말쑥한 남자였어요. 어르신들, 무슨 일이세요? 김 회장이 내역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시설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정 과장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 그게 외부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요. 요즘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인가요? 내가 물었을 때 정 과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영업비밀이라서 자세히는 이상했습니다. 입주민들이 내는 관리비 내역을 왜 영업비밀이라고 할까요? 그날 저녁 나는 김 회장을 내 방으로 불렀습니다. 회장님,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테이블 위에 계산기를 꺼내놓고 설명했습니다. 입주민 40명이 월 18만 원씩 내면 720만 원이에요. 여기서 실제 관리비를 빼면 김 회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남는 돈이 최소 200만 원은 남을 거예요. 매달.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2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년이면 2,400만 원이에요. 설마 우리가 속고 있는 건 아니겠지?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성실히 살아온 사람이 노년에 사기를 당한다는 건 상상하기 싫은 일이었죠.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조용히 해. 들린다고. 정 과장의 목소리였어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늙은이들이 뭘 알겠어. 장부만 대충 만들어 놓으면 돼. 김 회장과 내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이번 달도 300 빼고 넣어둬. 어차피 모르니까. 300이라는 건 300만 원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실버타운 사업이 이렇게 쉬운 줄 몰랐네. 입주비로 5천만 원씩 받아놓고 관리비로 또 매달.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김 회장이 내 팔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진짜 속은 건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회계사로 일하며 본 수많은 부정사건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증거를 찾아야 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가로등이 내 방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내가 70살이 넘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 몰랐다.
노년의 삶은 평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이 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밤새 생각해봤는데 우리끼리만 알면 안 될 것 같아. 다른 입주민들한테도 알려야 하지 않을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증거가 없어요. 단순한 의혹만으로는. 그때 복도에서 박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또 전기세가 올랐네. 이번 달엔 얼마나 나올까? 박 할머니는 혼자 사는 분이었어요. 전기를 아껴 쓰시는 걸로 유명했죠. 할머니, 전기세가 얼마나 나왔어요? 8만 원이나 나왔어. 혼자 사는데 이게 말이 돼? 이상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전기를 아껴 쓰는데 8만 원이라니. 할머니, 전기 사용량 내역서 좀 보여주세요. 박 할머니가 내역서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숫자를 천천히 살펴봤어요. 이것 봐요. 사용량은 150kWh인데 요금이 8만 원이에요. 김 회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비싼 건가? 일반 가정이면 3만 원 정도 나와야 해요. 거의 3배예요. 실버타운의 전기요금도 조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혼자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정 과장은 자리에 없었고, 김 주임만 있었어요. 주임님, 전기요금 산정 기준 좀 물어볼게요. 김 주임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복잡해서 잘 모르겠고요. 과장님한테 물어보셔야.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1kW 시당 얼마로 계산하시는지만. 그건 회사 기밀이라서. 또 기밀이었습니다. 전기요금 산정도 기밀이고 시설관리업체도 기밀이고 뭔가 숨기고 있다. 사무소를 나오는데 복도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정 과장이 검은 봉투를 들고 누군가와 만나고 있었어요. 50대 정도의 남자였습니다. 이번 달분이야. 확인해봐. 상대방이 봉투를 열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다음 달부터는 좀 더 올려도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 너무 눈에 띄면. 괜찮아. 어차피 항의해도 소용없어. 계약서에 다 나와 있다고 하면 그만이야. 두 사람이 헤어졌습니다. 나는 급하게 계단으로 몸을 숨겼어요. 저 검은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저녁 시간, 김 회장과 다시 만났습니다. 회장님, 이제 확실해졌어요. 오늘 본 것들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조작된 전기요금, 의심스러운 거래 현장까지. 김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달 얼마나 더 내고 있는 거야? 계산해보니까 한 명당 월 5만 원 정도는 더 내는 것 같아요. 김 회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5만 원이면 1년에 60만 원이야. 40명이면 2,40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노인들에게는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70살이 넘은 나이에 이런 싸움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같은 노인들을 우롱하는 일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일단 증거부터 모아야 해요. 그날 밤부터 우리의 비밀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김 회장과 나는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정말 이래도 될까? 김 회장이 망설였지만 나는 결심을 굳혔어요. 30년간 회계사로 일하며 배운 것이 있다면 부정은 반드시 증거로 밝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장님,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요? 관리사무소 문은 자동잠금이었지만 청소 아주머니용 비상키가 화분 밑에 숨겨져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5분만 시간을 벌어주세요. 김 회장이 복도 끝에서 망을 보는 동안 나는 사무소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훑어봤어요. 대부분 일반적인 공문들이었지만 서랍을 열었을 때 이게 뭐야? 주
헤든 종합관리라는 회사명이 적힌 계약서였습니다. 시설관리 용역 계약서였어요. 계약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월 30만 원. 우리가 내는 시설관리비는 50만 원인데 실제로는 30만 원만 지출하고 있었던 거예요. 20만 원이 남는구나. 더 뒤져보니 전기요금 관련 서류도 나왔습니다. 한국전력에서 받은 실제 전기요금과 우리에게 청구한 전기요금이 달랐어요. 실제 전기요금 월 180만 원. 우리에게 청구한 전기요금 월 280만 원. 차이가 무려 1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도 100만 원을 빼돌리고 있었어. 그때 복도에서 김 회장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나는 급하게 휴대폰으로 서류들을 촬영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찰칵찰칵. 형님, 빨리. 김 회장의 다급한 목소리. 나는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놓고 사무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70살이 넘어서 이런 일을 할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됐어? 김 회장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증거 잡았어요. 내 방에서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선명하게 찍혔어요. 월 120만 원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1년이면 1,440만 원이에요. 김 회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도둑놈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 증거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경찰서에 신고해 볼까? 횡령 혐의로 신고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때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박 할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진 것 같았어요. 우리는 급하게 나가봤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박 할머니가 계단 중간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발목을 잡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119 불러야겠어. 김 회장이 전화를 걸렸는데 정 과장이 나타났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병원에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119가 안전해요. 내가 말했을 때 정 과장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어르신, 응급차 부르면 비용이 많이 나와요. 제 차로 가면 되죠. 하지만 박 할머니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어요. 발목이 이상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결국 119를 불렀고 구급차가 왔습니다. 보호자분은 함께 가셔야 해요. 김 회장이 따라갔고 나는 홀로 남았어요. 그날 오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진 게 아니래. 김 회장이 병원에서 돌아와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 말로는 영양실조 때문에 어지러워서 쓰러진 거래. 영양실조? 박 할머니는 매달 관리비를 꼬박꼬박 내는 분이었어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관리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해서 하루 한 끼만 드신다는 거야.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관리비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었다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입주민 전체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40명의 어르신들이 1층 로비에 모였어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계산기와 메모지, 그리고 몰래 촬영한 사진들. 우리가 내는 관리비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올리려고? 얼마나 더 올린다는 거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너무 많이 내고 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조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시설 관리비로 월 50만 원을 내지만 실제로는 30만 원만 쓰고 있어요. 전기요금도 실제보다 100만 원을 더 받고 있고요.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속은 거예요? 네. 매달 총 120만 원씩 빼돌리고 있어요. 박 할머니의 딸이 울먹였습니다. 어머니가 굶으면서 관리비 낸 게 그냥 빼돌려진 거였다고요? 분위기가 격해졌습니다. 도둑놈들이야.
우리를 바보로 보는 거야? 그때 정 과장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시끄럽죠? 김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정 과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물가 상승 때문에. 거짓말 마세요. 내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여기 증거가 다 있어요. 실제 계약서하고 우리한테 청구한 내역이 다르잖아요. 정 과장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인정하세요? 우리 돈을 훔쳤다고. 로비는 술렁였습니다. 40명의 어르신들이 정 과장을 둘러쌌어요. 지금까지 얼마를 가져간 거야? 우리 돈 돌려내. 정 과장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잠깐, 오해가 아니에요. 나는 계산기를 들어보였습니다. 월 120만 원씩 2년간이면 2,880만 원이에요. 거의 3천만 원을 훔친 거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우리 같은 노인들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당장 우리 돈 돌려내. 경찰서에 신고하자. 정 과장이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시킨 거예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시켰다고요? 어느 회사요? 실버라이프 본사에서. 모든 실버타운이 다 이렇게 한다고.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개별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회사 차원의 조직적 사기였던 거예요. 그럼 다른 실버타운들도? 네. 전국 20여 개 시설이 모두.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큰 진실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습니다. 회계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리더가 된 것 같았어요. 나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70살이 넘어서 이런 싸움을 이끌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할머니처럼 굶으면서 관리비를 내는 분들을 생각하면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내 말에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40명의 어르신들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이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회사 상대로 개인이 뭘 어떻게 해? 맞는 말이었습니다. 실버라이프는 전국에 20여 개 시설을 운영하는 큰 회사예요. 자본금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일단 변호사부터 만나봐야 해요. 다음 날, 김 회장과 함께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변호사가 우리를 맞아줬어요.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서류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촬영한 계약서, 전기요금 차액, 조직적 사기 정황까지. 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네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소송 비용이 최소 3천만 원은 들 것 같은데 이기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결국 돈 문제였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당하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네요? 김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 변호사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집단 소송이요. 집단 소송? 전국 20개 실버타운 입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 규모도 크고 언론의 관심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다른 실버타운 입주민들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설득할까요? 법무법인을 나오는 길에 김 회장이 말했어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냥 포기할까? 나도 막막했습니다. 70살이 넘어서 이런 큰 일을 벌이는 게 맞는 걸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할머니의 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쓰러지셨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박할머니는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박 할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나 때문에 다들 고생하네. 무슨 소리세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옆 침대에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실버타운에서 오셨어요? 저도 거기 살아요. 어? 정말요? 네. 분당에 있는 실버라이프 2호점이요. 거기도 관리비가 너무 비싸서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만날 줄 몰랐어요. 혹시 거기도 관리비 내역이 이상해요? 그럼요. 시설 관리비가 월 45만 원이나 나와요. 말이 안 되죠. 김 회장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건 기회였어요. 할머니, 저희와 함께 싸우실 생각 없어요? 그 할머니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 뭔가 할 수 있을까요? 그날부터 우리의 네트워크가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분당 실버라이프를 통해 인천 지점을 알게 됐고, 인천을 통해 대전을, 대전을 통해 부산까지. 일주일 만에 전국 15개 지점의 연락처를 확보했습니다. 대단하네요, 할아버지. 이 변호사가 감탄했어요. 이렇게 빨리 네트워크를 구성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어요. 각 지점마다 상황이 달랐거든요. 어떤 곳은 우리처럼 120만 원을 빼돌렸지만 어떤 곳은 200만 원, 심지어 300만 원을 빼돌린 곳도 있었어요. 부산 지점은 정말 심각해요. 부산의 최할아버지가 전화로 말했어요. 여기는 입주민이 60명인데 매달 400만 원씩 빼돌리고 있어요. 2년 동안이면 거의 1억 원이에요. 전국적으로 계산해 보니 피해 규모가 엄청났어요. 15개 지점 평균 월 200만 원, 24개월 7억 2천만 원. 7억이 넘는다고? 김 회장이 놀랐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이 변호사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어요. 실버라이프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였습니다. 작년 순이익이 30억 원이에요. 그런데 실제 운영비를 계산해보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요? 수익이 너무 많아요. 정상적으로 운영해도 이렇게 많은 이익이 나올 수 없어요. 즉, 우리가 발견한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어요. 혹시 다른 부분에서도 돈을 빼돌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입주비. 네. 우리가 처음에 낸 입주비 말이에요. 실버타운에 입주할 때 모든 입주민은 입주비 5천만 원을 납부했어요. 보증금 개념이라고 했죠. 퇴소할 때 돌려받는다고 했는데 김 회장이 계약서를 뒤져봤어요. 이거 봐요. 계약서 조항을 읽어보니 입주비 반환 조건이 이상했어요. 5년 이상 거주 시에만 90% 반환, 그 이전에는 50%만 반환한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런 조항을 자세히 읽지 않았어요. 글씨도 작고 복잡하고. 이것도 사기잖아요. 전국 15개 지점, 평균 50명씩 입주했다면 750명, 5천만 원씩이면 375억 원이에요. 김 회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375억 원을 모아놓고 이자로만 연 10억 원은 벌 수 있어요. 점점 큰 그림이 보였습니다. 실버라이프는 단순한 노인 요양시설이 아니었어요. 노인들의 돈으로 금융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확신해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해요. 그날 저녁 전국 15개 지점 대표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15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서울 지점입니다. 부산입니다. 대전입니다. 한 명 한 명 자기소개를 했어요. 모두 70대가 넘은 분들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젊은이들보다 더 날카로웠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내가 말했을 때 화면 속 할아버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우리 실버타운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야, 이놈들아.
정 과장이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왔습니다. 감히 우리 회사를 고발해? 뒤따라 건장한 남자 2명이 더 들어왔어요. 너희 때문에 내가 해고당했어. 책임져. 김 회장이 나를 뒤로 밀었어요. 위험해. 뒤로 가.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70살이 넘었지만 지금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과장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30년 직장 생활하다가 너희 때문에 쫓겨났는데? 정 과장이 주먹을 휘둘렀어요. 그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젊은 남자가 뛰어들어와 정 과장을 말렸어요. 아들아, 너 왜 여기 있어? 아버지가 술 드시고 나간다길래. 혹시나 해서 따라왔어요. 정 과장의 아들이었어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술을 드셔서. 아들이 우리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정 과장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나도 싫었어. 하지만 회사에서 하라고 해서. 아버지, 처음에는 정말 관리비만 받으려고 했어. 그런데 본사에서 자꾸 더 받으라고. 진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본사에서 지점마다 목표액을 정해줬어. 목표를 못 채우면 해고라고 했고. 목표액이 얼마였어요? 월 150만 원. 그걸 못 채우면 월급을 깎는다고. 충격적인 진실이었어요. 직원들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정 과장이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어. 그 순간 분노가 아니라 연민이 들었어요. 시스템의 문제였던 거예요. 개인의 도덕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장님, 우리와 함께 싸우세요. 네. 본사를 상대로요. 우리도 피해자고 과장님도 피해자예요. 정 과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정 과장이 우리와 함께하기로 한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정 과장의 아들 정민수 씨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회사 기밀을 폭로했다고 해서. 고소당했어요. 고소? 업무방해와 기밀 누설 혐의로요.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고 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정 과장이 더 큰 위험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지? 김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바로 그때 이정민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큰 소식이 있어요. 어서 사무실로 오세요. 법무법인에 가보니 이 변호사의 표정이 밝았어요. 좋은 소식부터 들려드릴게요. MBC에서 연락 왔어요. MBC요? 네. PD수첩팀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싶다고 해요. 언론의 관심을 받는다는 건 좋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걱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TV에 나와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대요. 국정감사요? 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노인 요양시설 관리 실태를 조사한다고 해요. 일이 생각보다 크게 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버라이프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전국 15개 지점 대표들에게 동시에 내용 증명이 도착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부산의 최할아버지가 화상회의에서 말했어요. 여기도 같은 내용 증명 왔어요. 대전도요.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실버라이프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었어요. 겁먹지 마세요. 이 변호사가 말했어요. 오히려 이건 우리한테 유리해요.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겠어요? 뭔가 더 큰 게 있다는 증거죠. 맞는 말이었어요. 단순한 관리비 문제라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정 과장이 가져온 자료 때문이었어요. 이거 혹시 도움이 될까요? USB 하나를 내밀었어요.
뭐가 들어있는데요? 본사 회계 시스템 자료요. 제가 관리자 권한이 있어서 이 변호사가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이게 뭐예요? 화면에 나타난 건 엄청난 양의 데이터였어요. 전국 실버라이프 시설들의 실제 수입과 지출 내역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대박이에요. 이 변호사가 흥분했어요. 여기 보세요. 서울 지점만 해도 실제 관리비는 월 300만 원인데 입주민들한테는 48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차액이 180만 원. 우리가 생각했던 120만 원보다 훨씬 많았어요. 부산은 더 심해요. 차액이 350만 원이에요. 전국적으로 계산해 보니 월 3,500만 원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1년이면 4억 2천만 원. 김 회장이 경악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 이 계좌는 뭐예요? 화면 구석에 특별 적립금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정 과장도 처음 보는 거였어요. 이 변호사가 자세히 분석해 봤어요. 이상해요. 매달 각 지점에서 일정 금액이 이 계좌로 들어가고 있어요. 얼마나요? 월 총 5천만 원 정도. 1년이면 6억 원이에요. 도대체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혹시 회사 대표 개인 계좌로 가는 건 아닐까요? 이 변호사가 추적해 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돈이 부동산 투자로 가고 있어요. 부동산 투자요? 네, 실버라이프 대표 이름으로 강남 오피스텔을 20채나 사고 있어요. 우리가 낸 관리비로 대표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현재 시가로 평가하면 약 200억 원어치예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아껴가며 낸 관리비가 대표의 부동산 투자금이 되고 있었다니.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 변호사가 말했어요. 단순한 관리비 과다 청구가 아니라 조직적인 횡령이에요. 그날 저녁 MBC PD 수첩팀이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김태현 PD입니다. 젊은 PD가 카메라 팀과 함께 왔어요. 인터뷰 촬영을 하고 실제 현장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떨렸어요. TV에 나가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좋습니다. 촬영하죠. 인터뷰가 시작됐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발견하게 되셨어요?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장부를 보다가 우리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줬어요. 새벽 잠입 작전, 전국 네트워크 구축, 7억 원 규모의 피해까지. 정말 대단하시네요. 70세가 넘은 분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대응하시다니. 김 PD가 감탄했어요. 우리도 처음엔 포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박 할머니가 굶으면서 관리비를 내는 걸 보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촬영이 끝나고 김 PD가 말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방송될 예정이에요. 반응이 클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정민수 씨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할아버지들,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차에 치였어요.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회사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검은 SUV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 어디 있어? 응급실이에요. 의식은 있는데. 우리는 급하게 병원으로 갔어요. 정 과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다리를 다쳤어요. 과장님, 괜찮아요? 네, 다행히. 하지만 정 과장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사고가 정말 사고였을까요? 우리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너무 타이밍이 절묘했어요. USB 자료를 공개한 직후, 언론에 보도되기 직전에. 혹시 실버라이프에서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걸. 겁내지 마세요.
이 변호사가 말했어요. 오히려 이건 그들이 얼마나 급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정당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제 정말 끝까지 가야 해요. 내가 말했을 때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물러설 수 없어.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들어왔는데 뒤따라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실버라이프 법무팀 김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직접 찾아온 거예요. 정 과장님 사고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혹시 무리한 일은 하지 않으시겠죠?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나는 일어섰습니다. 변호사님,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 피해를 끼친 건 누구죠? 목소리에 힘을 줬어요. 7억 원을 빼돌린 건 누구고 200억 원어치 부동산을 산 건 누구예요? 김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런 근거 없는 주장을. 근거 없다고요? 이정민 변호사가 USB를 꺼내 들었어요. 여기 다 있어요. 회계 시스템 자료까지. 김 변호사가 당황했어요. 그건 어떻게? 바로 그때 정 과장이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줬어요. 정 과장,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양심상. 정 과장이 김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도 가족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요. 김 변호사가 뒤로 물러섰어요. 후회하게 될 거예요. 후회는 제가 할게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용기란 나이와 상관없다는 걸. 70살이 넘어서도 옳은 것을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엔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긴 머리에 대학생 같은 차림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4학년 박지민이에요. MBC 방송 예고편을 보고 왔어요. 학생이 왜 여기를? 제 졸업 논문 주제가 노인복지시설의 구조적 문제점이거든요. 할아버지들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젊은이가 우리 편이 되겠다고 나선 거예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김 회장이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박지민 학생이 노트북을 꺼냈어요. SNS로 이 문제를 알릴 수 있어요. 젊은 층에게도. 바로 그날 저녁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지민 학생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을 넘었어요. 댓글 좀 보세요. 화면을 보니 젊은이들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도 실버타운 계시는데 확인해 봐야겠어요. 이런 사기 회사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요. 할아버지들 응원합니다. 이제 세대를 넘나드는 연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드디어 MBC PD 수첩이 방송됐습니다. 실버타운의 배신, 노인들의 눈물. 제목부터 강렬했어요. 방송이 나가자마자 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청률 12.3%. PD 수첩 역대 최고 시청률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방송 직후의 반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전화기가 안 꺼져요. 정민수 씨가 당황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제보 전화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실버타운에 계시는데 우리 지역에도 비슷한 일이. 도움이 필요하면 뭐든지 하겠어요. 하루 만에 제보 전화가 200건을 넘었어요. 그리고 더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답변했어요. 실버라이프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입주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실버라이프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어요.
방송 다음 날 전국 15개 지점에 동시에 퇴거 통보서가 발송됐습니다. 1개월 내 퇴거하라고? 부산의 최할아버지가 화상회의에서 분노했어요. 여기도 똑같은 통보서 왔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라는 거야? 70세가 넘은 나이에 갑자기 쫓겨나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다르게 준비돼 있었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이정민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미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뒀어요. 함부로 퇴거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더 큰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익소송단을 구성했어요. 시민단체들도 연대하겠다고 해요. 국가인권위원회도 직권조사에 나섰고요. 혼자였던 우리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검찰이 실버라이프 본사를 압수수색한 거예요. 특수통 검사들이 새벽에 들이닥쳤다던데? 김 회장이 흥분했어요. 압수수색 결과는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횡령 규모가 50억 원을 넘어요. 전국적으로 1200명의 피해자가 확인됐고요. 대표는 물론 임원 5명이 구속됐어요. 승리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실버라이프 시설들이 모두 국가에서 인수해서 공공시설로 전환된대요. 관리비도 실비로만 받게 되고요. 입주비도 전액 반환한다고 해요. 우리가 꿈꾸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실버타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관리비 내역이 매달 입주민 전체에게 투명하게 공개됐어요. 입주민 대표회의가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게 됐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이번 달 전기요금이 좀 이상한데요? 네, 확인해보죠. 작은 의문이라도 함께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승리는 돈을 되찾은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한 것이었어요. 어느 날 박지민 학생이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졸업 논문 통과했어요. 축하해요. 할아버지들 덕분이에요. 논문 제목이 시민행동이 만든 복지개혁 사례예요.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가 학술 논문의 주인공이 되다니. 그런데 할아버지,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사실 그동안 너무 바빴거든요. 싸우느라, 변화를 만들어내느라. 글쎄, 이제 평범하게 살아볼까? 하지만 그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전국에서 연락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할아버지,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필요해요. 저희 시설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한번 깨어난 정의감은 쉽게 잠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실버 옴부즈만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노인복지시설의 문제를 감시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70세가 넘어서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될 줄 몰랐네. 김 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70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요즘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8.4%래요. 900만 명이 넘어요. 그 많은 어르신들이 모두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어느 날 저녁 혼자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1년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때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했어요.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보내고 싶어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할 일이 있어요. 목표가 있고 동료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창밖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쌓이듯 우리의 기억도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어요. 배신과 분노의 기억, 두려움과 좌절의 기억.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건 연대와 승리의 기억이에요. 함께 싸웠던 동료들의 기억, 우리를 지지해준 젊은이들의 기억, 그리고 가장 소중한 기억은
내가 변했다는 것이에요. 나는 오늘도 장부를 펼칩니다. 예전처럼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은 이야기를 봅니다. 누군가의 삶이, 누군가의 눈물이, 누군가의 희망이.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여전히 나라는 것을. 70살이든 80살이든 90살이든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내 이야기는 계속된다는 것을. 오늘 아침도 새로운 제보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펜을 들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다른 싸움이, 또 다른 승리가,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실버타운 창밖으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와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우리의 대화 소리가 어우러져요. 과거와 현재가, 젊음과 나이가 함께 만들어가는 하모니. 이게 바로 우리가 꿈꿨던 세상이 아닐까요? 나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싸우겠다고. 정의를 위해, 동료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그리고 살아있는 한,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으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일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참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정의를 향한 마음에는 나이가 없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